청와대로 향하는 31개의 검은 그림자. 나는 19살이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도 모르던 나이였지요. 그때 나는 믿었습니다. 남조선은 악의 나라다. 그들의 수괴를 없애야 조국이 산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집어삼켰습니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북한 최고의 특수부대 124군. 그곳에서 나는 두려움도 눈물도 버려야 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명령을 따르는 살인병기로 존재되었습니다. 총을 들고 훈련을 받을 때마다 나는 조금씩 사람이 아닌 짐승이 되어갔습니다. 박정희를 죽인다. 그것이 조국의 명령이다. 그 말이 내 가슴 속에서 기도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슬픈 거짓이었는지. 1968년 1월 17일 밤 11시 우리는 휴전선 앞에 서 있었습니다. 31명의 젊은이들, 모두 20 안팎의 나이였지요. 출발.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우리는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철책을 넘는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으니까요. 첫날 밤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형님 발이 시려워요. 막내 김영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고작 18살이었습니다. 나보다 1살 어렸지요. 참아라. 조금만 더 가면 쉴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언제 쉴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발견되거나 얼어 죽을 테니까요. 이틀째 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눈 속으로 무릎이 푹푹 빠졌습니다. 동무들 멈추지 마라. 멈추면 죽는다. 대장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허리춤을 밧줄로 묶고 한 줄로 걸었습니다. 누군가 쓰러지면 모두가 쓰러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걷던 박철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이봐 철수야. 나는 뒤돌아보며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신조야. 나 못 가겠다.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나는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발. 감각이 없어. 더는 못 걷겠어. 그 순간 대장이 달려왔습니다. 철수의 얼굴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밧줄을 풀어라. 대장님, 조금만 쉬게 해주면. 명령이다. 밧줄을 풀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철수와 연결된 밧줄을 풀었습니다. 철수는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철수야 미안하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어붙은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습니다. 괜찮아 신조야. 너는 임무를 완수해라. 나는 여기까지가 내 혁명이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귀에서는 계속 들렸습니다. 철수가 중얼거리던 마지막 말. 어머니, 미안합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바람 소리에 묻혔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19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12명이 사라졌습니다. 동상으로 탈진으로 추락으로. 밤마다 나는 눈을 감을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감정은 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울을 향해 걸었습니다. 죽음을 딛고 눈보라를 뚫고 인간성을 버리면서 1월 19일 새벽 우리는 드디어 북악산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가쁜 숨을 고르며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서울. 산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 저게 서울입니까? 누군가 작게 물었습니다. 나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달랐으니까요. 남조선은 어둠 속에 있다.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서울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바다처럼 넘실거렸습니다.
강남부터 강북까지 수많은 집들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굶주리는 사람들의 집에서 저런 불빛이 나올 수 있나? 대장이 쌍안경을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산속 동굴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동굴 입구로 나가 다시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이수복이었습니다. 그는 내 옆에 앉더니 담배를 꺼냈습니다. 피우지 마. 연기가 보이면 알아. 그냥 만지작거리는 거야. 그는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말했습니다. 신조야, 솔직히 말해봐.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무엇이? 저 불빛들.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복이 계속했습니다. 나는 평양에서 자랐어. 밤이 되면 전기가 끊겨서 촛불을 켜야 했지. 그런데 저기는 밤인데도 나처럼 밝아. 이게 정말 우리가 해방시켜야 할 땅인가? 입 조심해. 그런 말 대장님이 들으면 알아. 그래서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바람에 실려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악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음악 소리. 누군가 라디오를 틀어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서울의 창가를 불러보자.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움?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동무들 집합. 대장의 목소리에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내일 밤 우리는 청와대로 침투한다. 모두 각오를 단단히 해라. 우리는 역사를 바꾸러 왔다. 흔들리지 마라. 혁명 만세. 우리는 조용히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예전만큼 결의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고향 마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계셨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신조야, 밥 먹어라. 예, 어머니.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김치, 된장찌개. 어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착하게만 살아다오. 남 해치는 일은 하지 말고. 어머니, 나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꿈이었지만 잠깐 동안 행복했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아래 누군가의 어머니도 저녁을 짓고 있겠지. 누군가의 아들도 밥을 먹고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죽이러 가고 있었습니다. 1월 21일 오후 10시. 우리는 마침내 청와대 이케이엠 앞까지 왔습니다. 청운동 골목길. 좁은 길 양옆으로 낮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날씨는 영하 15도로 매우 춥습니다. 평범한 뉴스 소리. 우리는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수방사 군인처럼 보이려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쥔 총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청와대다. 그때였습니다. 여보시오.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한 남자가 집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군인 양반들 이 밤에 어디 가십니까? 대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수방사에서 순찰 나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럼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요즘 간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끝났다고. 대장의 손이 권총으로 향했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외치려는 순간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눈 위로 쓰러졌습니다. 하얀 눈 위로 붉은 피가 번져갔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여보.
한 여자가 뛰쳐나왔습니다. 쓰러진 남자의 아내인 듯 했습니다. 으악! 여자의 비명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뛰어! 지금 당장 뛰어! 대장의 명령에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간첩이다. 무장공비다. 경찰을 불러. 도시 전체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군용차.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좌로 돌아. 우리는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군용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막혔다. 쏴라. 총성이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타타타탕.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으악! 이수복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수복아. 나는 그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대장이 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놔둬. 죽었어. 가야 해. 안 돼요. 수복이를. 명령이다. 뛰어. 나는 수복을 놔둔 채 달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수복이 눈 위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그의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총성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 둘 동료들이 쓰러졌습니다. 아, 신조야. 살려줘. 나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31명 중 10명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산속 깊은 곳으로 숨었습니다. 모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대장이 나무에 기대어 앉으며 말했습니다. 작전은 실패했다.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라. 대장님, 이게 끝이다. 대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처음 보았습니다. 대장이 우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것이라고. 조국이라 믿었던 나라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1월 23일 새벽 4시. 나는 혼자였습니다. 어젯밤 나머지 동료들과 헤어졌습니다. 대장은 각자 북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산 아래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발은 동상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저기 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군인들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군인들이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해.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는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쏘지 마. 항복한다. 군인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수십 개의 총구가 내 머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한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 위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김신조입니다. 조선인민군 124군 부대원입니다. 뭐하러 왔느냐? 나는 고개를 들어 장교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정희를 죽이러 왔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장교가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넌 몇 살이냐? 19입니다. 19. 장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놈의 세상이.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묶어라. 죽이지는 말고. 군인들이 내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트럭에 실려갈 때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시의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려 했던 걸까?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진짜로 죽이려 했던 것은 박정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김신조가 마주하게 될 가장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용서의 의미는 다음 이야기에서 공개됩니다. 인생사연 참여 검색하시면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